한 500년 지나서 이제 주나라로 바뀌죠. 주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이 주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죠. 상은요 동쪽으로 오면 산둥반도까지 거의 와요. 서쪽으로 가면은 섬서 전체를 못 가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장안, 시안 그쯤 되면 상해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서쪽 변경이야. 근데 거기가 바로 주의 근거지거든요. 함양이니까 함양의 지도에서 보면 그 시안하고 멀질 않아요. 그 황하 물줄기 있는 시안하고 멀질 않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아까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도상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러는데 저거가 시안 부근에서 길목이 확 좁아져요. 그냥 다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딱 그 중가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섬서 감숙에서 길목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초원 풀밭 지역에서 이 황하 지역으로 진입할 때 길목이 확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 길목에 이어지는 통로가 그게 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이라는 게 천하의 가운데 있어서 중원이 아니에요.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거기가 뚫려버리면은 이쪽이 다 뚫리니까. 그래서 중원이에요. 중원이 거길 가리킨다고요. 지금 시안.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보면 시안의 수도를 가진 왕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제 전략 요충지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는 그쪽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에 있는 전략 요충지예요. 주나라라는 데는. 근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변경에 있는 전략 요충지니까 맨날 보대끼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물리치기도 하고 아주 강인한 상무 정신과 실용주의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그 아까운 인적 자원을 끌어내다가 저렇게 그냥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 목 자르고 난리를 피는 게 아마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주는 역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귀신의 세계든 영원 어디 컴컴한 곳이든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하려면 사람 목 잘라놓고 하지 말고 그 거북 등딱지에다 뭐 새겨서 하지 말고 그림 보면서 그 마음에 그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역을 공부를 안 했지만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머릿속에서 눈앞에서 저 괴가 떠다니고 괴가 효가 바뀌고 그런 상태가 돼야 역을 공부한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당구에 빠지면 저는 또 당구에 빠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딱 누워서 있으면 방에 누워서 있으면 천장이 딱 당구판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둑에 빠지면은 딱 누워있으면 천장이 이제 바둑판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도 계속 공부를 어떤 집중해서 하면 이제 딱 이제 눈 감고 있거나 누워있으면은 이제 괴가 서로 이렇게 바뀌고 그 괴를 형성하는 효가 바뀌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을 해라 이거죠. 저 그림 중에 이제 왼쪽은 문왕팔괴고요. 그건 이제 소성괴라 그러죠. 효를 3개를 가지고 괴를 8개 만든 거죠. 8개 타입의 괴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대성괴라 그러죠. 효 6개를 가지고, 그럼 2의 6승이니까 괴는 64개가 나오죠. 뭐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너 영혼 컴컴한 것이든 뭐든 이거 보면서 훈련해라. 이제 말하자면 이게 디지털 영혼 게임이죠.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영혼 게임. 전 그렇게 붙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주역의 본질이 그거구나 한 다음에 제가 주역 공부를 안 했어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 영혼을 만지작거릴 때 주역 같은 걸 통해서 만지작거리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저의 기질과 안 맞더라고요. 제가 주역을 뭐 폄하하거나 또 주역을 이렇게 급히 뭐 존중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역도 저희 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니까 우리 선배 세대나 또 저쪽 중국에 살던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저게 어떤 성격일 것이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상에서 주로 넘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유화적이에요. 또 정치체제도 굉장히 온건하고 유화적인 지방복권 정책을 폈고, 그래서 중국 역사 전체에서 이 상에서 주로의 이행이 굉장히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이렇게 이행한 게
가장 좋아요. 모양새도 좋고 내용도 괜찮아요. 사람 목 잘라 죽이고 생매장하고 뭐 이러던 게 뭐 저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어떤 인간화된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정처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이행이에요. 본받을 만한 개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나 서적은 아니고요. 이제 막 죽간이죠. 문자나 그런 기록이나 제도 등이 이제 이게 다 소프트 파워인데 그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죠. 주 때. 그래서 공자가 말끝마다 주나라를 달고 살았던 거죠. 가장 이상적인 그 나라로. 자, 이렇게 이제 소프트 파워가 발전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쌀 지역까지 이제 딱 이제 이 문화를 공유하는 그게 이제 쌀 지역까지 쫙 번지죠. 그래서 이제 그 5, 월, 촉 이런 데가 없던 데가 이제 그 전에 이게 약했었는데 그게 막 커지는 거지. 이런 그 소프트를 같이 공유하는 데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 밀과 쌀 사이에 누가 주도권 갖냐. 또 같은 밀 안에서도 어느 밀이 주도권 갖냐. 같은 쌀 안에서도 어느 쌀이 주도권 갖냐 가지고 끝도 없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게 전국시대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소프트 파워가 좋아지니까 전파가 됐거든. 그러니까 관념이나 표현이 동질화되니까 그 다음에 저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기 한 2500년쯤 되죠. 공자 때부터니까 전국시대 때부터 이제 그 진나라 한나라까지니까 예, 그 2500년 전서부터 한 2200년 전까지 한 300~400년 동안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까 상은 밀제국이었잖아. 이제는 쌀밀제국으로 나와요. 결과가. 그게 진시황의 천하통일이에요. 진시황의 천하통일이 처음으로 쌀밀 통합제국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무슨 짓을 했냐. 천하를 딱 통일하고 나니까 회의를 했어. 야, 천하를 어떻게 통일해서 이걸 딱 하나로 만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 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사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지방마다 언어도 달라. 문자의 형상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날일자를 이렇게 쓰고 어떤 데는 날일자를 이렇게 쓰고 싹 문질러 버리고 언어는 통일을 못 하더라도 문자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소전체가 나온 거예요. 저게 진시황이 천하의 문자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시켰죠. 한치의 길에는 어딜 가거나 한치, 한자의 길에는 어딜 가거나 한자, 한되의 부피는 어딜 가거나 한되, 한말의 부피는 어딜 가거나 한말 이렇게. 진시황이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굉장히 가혹하고 시스템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중국에선 가혹한다 그래서 안 쫓겨나요. 진시황보다 훨씬 가혹한 황자 많았어요. 가렴주구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못 짜서 망한 거예요. 진시황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한은 사실은 한무덕이에요. 그 진한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밀과 쌀의 통합제국이죠. 이게 굉장히 저건데, 예, 굉장히 좋은 그건데, 이 한은요, 처음으로, 역대 황조 중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상도 그러질 않았고, 주도 그러지 않았고, 진도 그러지 않았고, 한은 유방이 쌀 출신입니다. 쌀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거지가 어디냐면, 저기, 샹하이 위에 있는 거, 장슈. 그러니까 우리가 강소성이라고 하는데, 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소성, 수조인가, 서주, 한자로 읽으면, 강소성 서주가 아마 유방의 근거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쌀 지역이 처음으로 쌀밀 통합제국을 완성한 거예요. 그 통합제국의 물꼬를 튼 거는 밀 지역의 변방에서 힘을 기른 진나라의 마지막은 아니죠. 그 아들까지 가긴 했으니까. 진나라의 그 통일 황제인 진시황이었고, 실제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제국으로 완성한 거는 쌀 지역에서 나온 유방의 한나라라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에서 한나라의 성립까지는 중국이 탄생한 시기예요.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쌀과 밀의 이제 그 블랙홀 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저렇게 딱 물리니까 그다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 탄생인 거죠. 밀살 제국입니다. 저게 밀살 제국이에요. 처음에 탄생한 중국의 모습이. 그래서 이 시기의 의미를 알아차린 학국 관리가 있었죠. 그 아버지부터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는 평생에 걸쳐서 이 중국 탄생 과정을 역사책으로 썼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돈 준 것도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전국 여행 다니면서 답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계속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금에게 입바른 소리 했다가 불알이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궁형을. 당시에는 이제 이 같은 형벌을 받으면은 통상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을 완성하기 위해 자살을 거부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 그가 친구한테 보낸 애절한 편지가 있어요. 내가 이런 형벌을 받고 마땅히 자살을 해야 마땅한데 내가 우리 선친부터 해서 지금 역사책을 정리해서 이걸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진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지조차 못하네. 그래서 밥 빌어 먹고 산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도 푸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그래서 밥 빌어 먹으면서 시간 내서 내가 계속 이 책을 쓰고 있네. 뭐 그런 내용의 참 눈물 나는 그런 그 편지입니다. 그 유명한 편지예요. 제가 이제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그 읽으면서 참 참 그렇더라고요. 예. 이 책이 중국 탄생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마천이고 그 책의 이름이 사기입니다. 이게 중국 탄생기예요. 그러니까 밀살 제국의 탄생.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밀살 제국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민족이 아닌 거죠. 민족이라 그러면 언어가 같아야 되는데 언어가 달라서 억지로 문자로 통일시키려고 뭐 한나라 직전에 저렇게 소전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기 말하자면 생활 양태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몬순 지역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몬순이 약한 지역에서 밀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달라요. 습관이. 그렇게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제국이에요. 국가예요. 그냥. 저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hinese라는 말 자체가 그 국가의 그 멤버라는 뜻이지 국가의 신민이라는 뜻이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발생 때부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슈퍼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밀살 제국을 덮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초원 지역에서 이제 말의 힘이 점점 강해져요. 심지어 이제 4세기부터는 프레임 한 장이 나왔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프레임 한 장을 가만히 보세요. 저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저걸 이제 그 새들출이라 그래요. 저 나무를. 그거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하중이 분산되죠. 저게 뭐냐면 말의 그 척추의 하중을 안 주고 척추 옆에 있는 소머슬, 그러니까 말의 등짝 근육의 하중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 위에서 계속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저렇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니까 저게다가 튼튼한 안장을 걸 수 있죠. 튼튼한 안장을 거니까 딱 발을 갖다가 견고하게 받치고 거기서 활도 쏘고 창도 찌르고 칼들 마음 놓고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었냐? 그전에는 베개 안장이에요. 그냥 양쪽 베개로 헝겊 베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천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달랑달랑하는 등자죠. 등자가 이렇게 엄지발가락만 보통 꿰게 돼 있는 아주 약한 등자예요. 거기는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 기마병이라는 게 그 말이 달리는 상태에서는 무기를 못 사용해요. 말을 달려가지고 어떤 위치에 도달한 다음에 말을 정지시켜 놓고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혹은 말에서 내려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싸움을 하고 다시 말 타고 이동하고 그런 기마병이었어요. 그전에는. 저게 나오기 전까지는. 한 4세기까지는. 저 무용총이 저게 한 4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왜 저런 그림을 그렸냐? 저게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그림은 뭐냐면 현무 미사일 발사하고 뭐 MD 레이더 돌아가는 그림 그린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무용총 그림이 당시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나오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위에 그 유라시아 초원 벨트에서 이제 생활을 해온 유목인들의 힘이 강해지죠. 말을 타고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활을 쏘고 난리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지정학적 조건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이제 그 말이 끝나가면서 무려 서기 589년까지 360 동안 그냥 이 슈퍼말,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한장 얹은 말, 밀, 쌀 사이, 이 삼자 사이에, 말, 밀, 쌀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살벌한 싸움이 360년 동안 벌어집니다. 이 슈퍼말을 타는 사람들, 즉 기마군사 유목인들 안에서도 여러 투르크계 부족들과 여러 몽골계 부족이 복잡하게 이합지산하면서 싸웠어요. 이때는 이제 투르크계가 꽤 세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저거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죠.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그 5호 16국이 등장하잖아요. 5호가 그게 투르크거든. 호가 투르크예요. 우리가 호빵, 호떡 할 때 그 호가 투르크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민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그런 거의 400년 가까이 치고받는 그런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밀살 이 세 사이에. 이 시기에 우리는 삼국이 정립이 되죠. 이 시기에 이제 한반도가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내부에서 뭔가 이제 정리하는 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몽골계, 이게 선비족이 몽골계입니다. 몽골계 선비족이 판을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슈퍼말이 밀살을 제국을 정복해서 드디어 말밀살 제국이 완성되죠. 이게 수당입니다. 수가 완성했는데 수가 워낙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으로 해도 되고 뭐 수당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진한이 최초의 밀살 제국이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최초의 이제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은 뭐냐면 말밀살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말을 타는 집단 중 하나인 몽골계 선비족이 다른 슈퍼말 집단인 투르크인들을 싹 몰아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밀살 지역을 몽땅 접수한 거죠. 이 위협을 이룬 수나라의 첫 황제가 과거제를 도입해요. 왜냐면 너무 큰 지역이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돼? 이거 유교가 좋아.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 유교를 쫙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유교적 관념으로 완전히 정립된 그런 전문 관료들을 과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국가를 다스려야겠어. 그래서 그때 유교 관료 시스템이 확립이 됩니다. 수나라 첫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진시황이 통일된 문자, 통일된 도량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에 통일된 정치 철학, 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 때에 통일된 유교 관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말하면 진한은 중국 최초의 밀살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주던 상이던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은 밀제국이에요. 진한이 최초의 밀살 제국이고요. 수당이 최초의 말밀살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쇠왕제, 그 두 번째 그 수나라 황제가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러 갔다가 나라를 거덜내죠. 이제 고구려가 그 정도로, 고구려가 왜 힘이 좋은지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고구려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그 투르크가 힘이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여진족이 힘이 있었던 이유랑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나라 거덜내니까 이제 수나라 장수 하나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수양제를 목 졸라 죽이고 동료 장수를 추대해서 당나라를 세우도록 만들죠. 그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말, 밀, 쌀이 융합된 공포스러운 블랙홀 제국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가니까
말에다가 안장 얻는 게 별거냐 이거지. 말에다 안장 얻는 게 별거냐. 우리도 말 길러서 안장 얻고 그 위에서 활 쏘면 되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당이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이제 이 노하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길러서 프레임 한 장 얻고 그래서 이제 슈퍼말로 바꾸고 그 위에서 올라타서 활 쏘고 창칼 휘두르는 노하우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밀살 지역까지 다 퍼진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당나라가 비실거리니까 이제 별게 다 튀어나오죠. 그리고 황소의 난 같은 게 아마 당나라 말에 나왔을 텐데 그거 굉장히 잔인한 농민반란이에요. 그 화북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 때 그 광저우에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페르시아인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제 상업 도시여서 거기 한 그런 외국인들이 한 5만 10만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소에 난 지도자가 저 광저우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오랑캐들이 상인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온갖 사치품을 갖고 들어와서 이 썩어 빠진 자들한테 사치품을 팔고 금은 보아라 우리 중국의 부를 다 빼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만히 있을 소냐. 말 타고 내려가서 저놈들 싹 잡아 죽이고 그거 다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가로질러서 뭐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다 차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제 그렇게 다 간땡이가 부어갖고 설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예, 간땡이가 부어서 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말밀살을 다 이제 그 말 한 장을 얹어가지고 이제 그 말밀살을 한꺼번에 먹겠다고 설치니까 다 내가 다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부 다 무수히 튀어나와서 이제 5대 10국 시대가 열리죠. 5대 10국. 이게 이제 908년에서 한 960년까지 한 50년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당나라가 그 비실비실했거든요. 막판에 760년경부터. 그러니까 거의 200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밀살 사이에 누가 천하를 먹을 것인가를 두고 드자비질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중국의 그런 드자비질을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정말로 물질주의적이에요. 뭐 하나도 없어. 사마천의 사기 이후로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 다음에 이제 반쪽짜리 밀살 제국이죠. 이제 이 5대 10국 시대를 이제 끝낸 게 이제 말하자면 송인데 960년에 등장하는데 송은 이제 반쪽짜리 제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송의 그 영토를 보면 한 번도 그 말 지역을 그 장악한 적이 없어요. 송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북쪽에는 요가 있었죠. 우리 거란, 고려를 침범했던 거란, 그 요가 있죠. 말 지역은 따로 놀고 송은 밀살 지역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밀살에서 밀살로 축소된 거예요, 송은. 그래서 매우 굉장히 온건하고 문화적이죠. 그래서 고려는 송과 직접 이제 배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거란의 뒤를 겨냥해 줌으로써 사실은 송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그 1125년 송이 1125년까지 송이 건국된 이제 960년경부터 1120년까지 25년까지 약 160년 동안은 말 지역은 몽골계 거란족에서 온 요나라와 티베트계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가 다스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이 요나라를 이제 1125년 이후로는 요나라를 먹었죠. 금이. 이제 여진족에.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렇게 그때 이미 힘을 한번 쓰는데, 그러니까 몽골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진, 그 고구려, 그 다음에 투르크, 이런 데가 이게 어떤 데냐면요. 그러니까 투르크는 기마에서 시작했지만, 농경으로 정주를 했어요. 오스만과 셀주크는. 그러니까 농경으로 정주를 하고 나면 규율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차분해지고요. 조직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농경에서는 그런 걸 익히고 기마에서는 전쟁과 전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지는 그런 게 되죠. 둘을 다 달통하니까. 여진은 투르크와 달리 또 고구려도 투르크와 달리
농경에서 시작한대요. 그런데 기마를 익힌 거죠. 기마와 유목적 요소를 흡수한 거죠. 그래서 이 농경과 유목을 양수겹장으로 다 달통한 데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시스테믹하고 시스템을 짤 줄 알거든. 농경을 하니까. 문화가 발달해 있고 문자를 쓰고 그 상태에서 유목의 무력을 같이 익히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송은 처음에는 몽골계 거란족의 요에 말 지역을 내줬고 또 서하에도 내주고 나중에는 여진족의 금한테 말 지역을 내줬어요. 여러분 송은 항상 보시면 여기 지도도 그렇고 여기 지도도 그렇고 이 밀살로만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항상 온건하고 문화적인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송이 참 그 은근히 그 매력적인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송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송대 때 밀살이 망할 획기적 발명이 송에서 나와요. 송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등장한 기술 발전이 이게 밀살이 망하고 이 힘을 말한테 실어주는 획기적 발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크스입니다. 코크스는 이제 석탄을 건류해서 나오는 고열량 석탄을 건류해서 나오는 석탄으로 만든 수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가 있으면은 화덕이 이동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 대비 열량이 좋으니까 화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마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 숯 같으면은 부피가 너무 커지거든요. 얘는 부피 대비 열량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마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동식 화덕이 가능해. 이동식 화덕이 되니까 뭘 할 수 있냐? 편자가 그 전에 뭐 축토된다 그런다 안 된다 그런 사람마다 말이 다르는데 이 영어로 된 자료에는 편자는 10세기에 발명된 걸로 나와요. 그 전에 편자가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동식 화덕이 없으면 기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저걸 그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식 화덕, 즉 그 코크스가 생김으로써 이동식 화덕이 가능해지니까 기마 군대를 따라다니는 공방, 편자 공방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기마 군대가 어디든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편자를 채우기 전까지는 한반도 같은 지역에는 기마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필의 말이 못 들어와요. 장군이 뭐 말구발에 뭐 특별한 뭐 가죽신을 시키든지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폼잡고는 탈 수 있어도 일반 병사들이 말을 타고서 일반 병사들이 말을 또 한 서너 필 끌고 다니잖아요. 저 기마 군대들은 그냥 두두두두두두 그렇게 못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 이 말굽이 다 깨져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말을 죽여야 돼요. 편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규모 기마 군대가 침범을 한 게 거란 때인데 그 시기가 그 900년대 말, 그러니까 10세기 말이잖아요. 저 편자 나왔을 때요. 편자 일반화되기 시작할 때.